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심리학자와 함께 읽는 심리 책방 시간입니다. 요즘은 가만 보면 좀 온 세상의 감정이 다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때인 것 같아요. 뉴스를 틀면 또 전쟁과 재난이 보이고, 또 SNS를 들어가면 누군가의 불안, 우울, 분노가 섞인 사연들이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좀 지쳐서 냉담해지는 때들도 있죠. 뉴스 안 보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SNS에 올라오는 어떤 그런 사연들도 이제 머리 아프다. 나는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어디까지 공감을 해야 할까? 또 글로벌 시대의 나의 공감의 원은 어디까지 넓어져야 하는 걸까? 그리고 애초에 이런 공감 능력이라는 게 내 의지로 잘할 수 있는 걸까? 이 궁금증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자밀자키 교수의 공감은 지능이다 책을 곽금주 교수님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샷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 곽금주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희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교수님은 좀 어떠세요? 최근에 공감 때문에 힘들다. 교수님은 좀 다정하신 편이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한없이 다정하다 보면 좀 지친다 이렇게 느껴졌던 분도 좀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감이라는 거가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상대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또 어떻게 고통을 느끼는 건가 하는 거를 이해하고 알고 뭔가 배려하는 그러한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집단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서 살아갈 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공감을 잘하게 되면 저 사람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구나 하는 거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얘기하는 거야? 뭔가 사심이 있는 거야? 나를 또 뭔가 뒤통수 치는 거야?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공감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연구에서는 그 67개 국가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공감 능력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실적, 그 조직의 그 회사의 실적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공감을 잘해주는 서로가 하는 회사일수록 실적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실적이 좋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지금 노사 이런 문제도 네. 있지만 항상 이제 또 나이대 꼰대와하고 그렇죠. 꼰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꼰대와 MZ세대. 네, MZ세대들이 보면은 서로가 공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MZ세대들은 왜 저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거는 편가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도 다 MZ세대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보지 말라. 또 MZ세대들은 나이 든 세대들은 다 우리 이용하고 자기 승진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적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또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측정해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관계가 좋고 스스로도 관계 만족도가 좋고 결국은 성공을 가져오더라. 그래서 지금 자밀자키 교수는 공감은 지능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전에 공감은 성공이다. 공감은 성공이다. 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긴 지능이 높으면 사실 성공 확률도 높잖아요. 네. 그럼 공감을 지능이라고 본다는 거는 그게 그렇죠. 또 갖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들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공감이라는 걸 일단 심리학에서 어떻게 개념을 하는지 먼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감이라는 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겪지 않았지만 상대를 이해하는 그러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공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게 됩니다. 하나가 인지적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힘이 드는 건지 어떤 건지 하고 이해하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 같은 거 공감 사고 생각
그러한 인지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공감이 있어요. 힘들겠다. 그래서 친구가 슬픈 얘기를 막 하면 같이 슬퍼지고 울게 되고, 눈물도 그쵸? 같이 이렇게 나게 그렇죠. 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면 내가 아파지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은 세 번째는 공감적인 배려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거기까지 다 연결되는 그러한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게 일단 심리학에서 개념화하기를 인지적인 공감, 그리고 정서적인 공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행동하는 거. 공감적 배려 이렇게 층이 세 개로 나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 자밀잡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공감이다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 상태가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떤 그거고 인지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면 공감을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그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거를 받아주지 못하면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배려까지 하는 거. 이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층위가 그렇게 되긴 하네요. 내가 이해를 해야 또 이게 또 정서적으로 와닿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행동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요, 교수님, 지금 청소안전발레님도 다정하게 살고 싶은데 요즘 시대에 다정하게 살기가 어려운 것 같다. 다정하게 다가가면 상대가 거리 두는 게 느껴질 때가 많다라고 얘기도 해주셨고요. 네. 찡가님도 요즘 뉴스나 SNS에서 비극적인 사건을 봐도 예전만큼 슬프거나 안타깝지 않고 무덤덤해요라고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네. 근데 저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응답하라 시리즈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응답하라 뭐 1988, 1994를 보면 너무 정겹잖아요. 네. 서로 막 챙겨주고. 근데 요즘 사회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이 공감 능력이라는 거는 좁은 공간에서 익숙한 그러한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같은 그러한 그 현실적으로 보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느끼는 공감인데 요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NS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SNS만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비극이 맞아요. 물밀듯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같이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덤덤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40년 동안 공감 능력을 측정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공감 능력. 인간은 네. 그래서 4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뭐 수만 명의 공감 능력을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그 추세를 봤더니 79년도 40년이니까 2009년이 되겠죠. 79년도의 사람들하고 2009년도의 사람들이 누가 더 공감을 잘할까요? 비슷하다고 나오면 좋겠어요. 결과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줄었다. 엄청 줄었어요. 그러니까 79년도하고 지금 2009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의 공감하는 거 그게 한 7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공감에서도 이 다른 사람 관점에서 보는 거 있거든요. 네, 역지사지요. 네, 역지사. 내가 저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거. 이게 이제 공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이제 조망 수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관점 취하기, 뭐 다른 사람 입장 취하기 이런 경우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40년 정도를 비교해 보면은 그 옛날 사람들이 공감을 더 잘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2009년인데요. 지금 26년이에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힘든 일을 같이 공감하고 이러는 거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팍팍해지는 거죠. 세상이. 근데 이게 공감은 지능이라면서요. 네. 그럼 실제로 저희가 지능이 낮아지는 걸까요, 교수님?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지능이 낮아진다는 것보다 지능은 사실은 주변에 이 뭐 발전이 이루어지면은 지능도 같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이들에 비해서 요즘 아이들이 지능은 좋아지거든요. 근데 지능이 이제 공감이 지능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필요로 한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그 필요로 하는 능력을 다 발휘를 안 하는 거죠. 내가 카트 해버리는 거예요. 네. 내가 다 이걸 다 뭐 저 사람도 힘들대고 저 사람도 힘들대는 걸 내가 다 받아주게 되면 내가 이게 포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느끼지 않으려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내가 이거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기 전에 차단시켜 버리는. 근데 저 뭔지 정말 알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현대 사회일수록 그 공감해주길 바라는, 공감을 요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근데 내일도 바쁘고 그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뭔가 머리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않으니까 그거는 같습니다. 네 일이고 네. 나는 내 일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거 다 고려해. 이런 식으로 언젠가 우리는 벽을 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것도 하나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건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잠일자키 책이 좋았던 이유가 그 공감의 원이라고 하죠. 그거를 넓히려고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 이 한계를 조금 넓혀서 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좀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네.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일단은 그 공감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인간의 공감의 특성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해보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공감이 그렇게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은데 좀 그 묘한 약점들도 있더라고요. 인간의 공감이라는 네. 게. 그래서 뭐 수백만 명이 이제 뭐 피해를 보는 전쟁이라던가 뭐 난민 뉴스들 이런 것들에 공감을 하기보다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훨씬 더 공감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그 공감이라는 거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힘들어한다. 그거보다 내 눈에 당장 보이는 한 명. 그리고 그 한 명이 누구인지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인식 가능한,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피해자. 인지 가능한, 알아볼 수 있는,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피해자가 그 한 명에게 더 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다. 네. 그래서 그 왜 2015년이었나요? 15년도 시리아 난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막 쏟아지는 뉴스가 난민들이 뭐 수만 명을 뭐 어디 뭐 넘어가고 있다. 다른 나라에 가다가 뭐 죽었다. 이런 기사를 막 접할 때 사람들이 그래. 저 많은 나라, 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는 그렇게 일어나나 보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해변에서 쓰러져 있는 3살짜리 아이, 걔 이름이 뭐였어요? 하여튼 그 3살짜리 아이의 사진이 아일란 쿠르디 사진. 쿠르디 사진이 네. 이제 쫙 뜨기 시작합니다. 네. 그 한 명의 3살짜리 아이예요. 얘 이름은 뭐예요? 이러니까 그 수많은 난민이 그냥 줄 서가지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에 가려다가 빠지고, 이거는 내가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얘가 한 명이 3살짜리 쿠르디라는 아이다. 얘가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 난민 틈새에서 이렇게 해서 해변가에서 죽어갔다. 이러한 거가 올 때에 사람들은 거기에 확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스위스의 적십자 거기에 기부금이 100배 정도가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진 한 장으로. 사진 한 장. 네. 그래서 수녀 선생님 마더 테레사 네, 그분도 얘기를 하죠. 뭐라 그랬냐면 대중의 고통보다 한 명의 그 고통에 우리는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대중 그러면 나랑 멀리 느껴지는데 이렇게 이름이 누구라든지 그 한 명에게 우리는 훨씬 더 감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공감이 생긴다 하는 거고요. 실제로 실험에서도 그랬대요. 한 명 아이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을 얘기해주고 얘한테 기부를 할 건가. 근데 한 명일 때가 훨씬 더 기부를 하게 되고요. 그 2명이 있다. 그럴 때는 안 하게 돼. 네, 그게 그만큼 상쇄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감이라는 거가 결국은 내가 알아볼 수 있고 이러한 공감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공감이 그러니까 굉장히 인지적이고 지능이라고 하는 얘기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고차원적인 우리의 생각 그런 거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거는 조금 씁쓸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맞아요. 그 굶주리고 있는 어떤 그 아이 사진을 한 명을 봤을 때는 이렇게 선뜻 기부금을 내놓는데 그 옆에 한 명을 추가하니까 기부 액수가 줄어들더라라는 거를 실험에서 증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심리가 그런 식으로 좀 특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네.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요, 또 그 공감에서 또 무서운 지점도 저는 하나 있었어요. 그 이렇게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뭔가 줄어드는 나의 그 공감 능력뿐만이 아니라 심리학에는 약간 그 타인의 고통, 그러니까 물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겠죠. 근데 내가 잘 모르거나 내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타인이 고통을 받을 때는 이게 공감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통을 받으면 공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소해하고 되게 기뻐하고 오히려 도파민이 나온다는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는 네. 현상인데요. 그때 이제 뇌를 찍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고통을 받고 타인이 지금 잘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뇌를 촬영을 해봤더니요. 보상의 뇌, 그러니까 특이하다. 기쁜 뇌.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근데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박탈감 생기고 남이 추락하는 걸 보면은 뭔가 즐기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감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개체가 어떻게 사회성으로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쵸? 그 참 재밌는 건데 그러면 남이 막 불행해지는 거를 근데 이제 그게 원래 진화적으로 볼 때요. 진화적으로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면 그때는 이제 옛날 원시사회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원시사회 때 집단을 구성해서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 집단을 다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한 명을 처단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힘들게 이제 동물을 잡아왔단 말이에요. 원시사회 때 이제 집단 몇 명이서 가서 근데 한 명이 배신을 때리고 있거나 이럴 때 이런 경우는 얘를 처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걸 안 줘버린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게 할 때에 우리 이 집단은 이제는 잘 될 수 있구나. 이런 나쁜 그러한 집단에 해를 주는 대상을 제거했구나 했을 때의 집단의 어떠한 그 유지라든지 또 잘 해나가고 있구나. 정의가 바로 섰구나. 이렇기 때문에 기뻐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딱 되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우리 집단에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까지 공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집단이 무너지는 거죠. 멸종이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야, 너 이번에는 그랬는데 그래도 너도 먹어라 뭐 이렇게 음식을 주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 그 집단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단을 시켜야 돼요. 뭐 어떤 식으로 뭐 음식을 너는 며칠을 굶어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래 우리가 유지됐어. 이제 우리의 정의가 바로 잡혔어. 라는 그러한 거가 행복감을 주게 되는 안정감을 주게 되는 그게 이제 진화론적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게 이제 오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거가 있잖아요. 지금 뭐 잘 나가는 그러한 연예인들 네. 뭐 기업인들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허점을 발견하면요. 그냥 마녀 사냥이 시작돼요. 그냥 악플 달리고 댓글 달리고 막 이렇게 해서 방송도 나오지 마라 뭐 어쩌라.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추락해 가는데 그걸 보면서 그래 너무 설쳐됐어 저 사람. 뭐 당할 때도 됐지. 이러면서 약간의 희열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얼마나 안 됐어요. 어떤 경우는 약간 억울할 때도 있고 잠깐의 그 실수를 가지고 내 인생이 전부 다가 날아가고 이러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보고 있는 우리들은 느끼는 거가 그러면서 나는 저 정도 유명하진 않지만 저렇게 추락하지도 않아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가 이제 현대사회의 비극이죠. 그래서 자기도 자신도 관련 없는 거에 막 악플을 달면서 신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거가 사회를 지금 굉장히 좀먹을 수도 있는 그런 특성이 돼버려서 이전의 사회를 지켜주기 위해서 있었던 거가 현대 사회에는 이렇게 오작용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또 그 집단 이게 사실 그러면 그 해를 끼친 사람을 나와 다른 집단이라고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 이렇게 딱 두는 건데 사실 요즘은 그 집단을 너무 이렇게 잘게 나누게 되면 그게 뭐
보수냐 진보냐로 갈 수도 있고 또 세대 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뭐 이념 갈등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네요. 근데 그렇죠. 그러면 나와 다른 외집단은 다쳐도 되는, 네. 고통받아도 되는, 그럼 그걸 보고 희열을 느끼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가르기 하는 거가 우리 그 원시사회 때 중요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배신을 안 때려야 되잖아요. 동물을 잡으러 같이 왕창 갔는데 배신을 안 때리는 그러한 사람을 내가 같은 편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나 그런 이제 그 배신 때리는 그러한 상대가 있으면은 쟤는 나쁜 애야. 그렇게 편을 갈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가르기 심리가 우리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가지게 된 생존 본능이에요. 근데 그 생존 본능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내 집단, 외 집단, 달리 얘기하면 내 편, 딴 편 나누는 걸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집단에 대해서, 외 집단에 대해서 공감이 내 집단에 대한 과도한 공감이에요. 지나치게 내 편은 무조건 다 좋아, 걔가 힘든 건 다 힘들어. 그렇지만 바깥 딴 편, 외 집단의 어떤 거는 전혀 공감하지 않고 아 그럴 수밖에 없어. 저렇게 해야지 마땅해. 그렇다 보니까 점점점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사회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이 편가르기가 정치적인 편가르기, 뭐 세대 간의 편가르기, 그렇죠. 많아요. 네, 뭐 심지어 남자 여자 편가르기 네. 이런 너무 많은 혐오의 그러한 세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공감하는 능력도 점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 자밀자키는 현대 사회는 배려의 원을, 그러니까 공감의 원을 넓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단을 지금 나를 규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배려의 원을 훨씬 넓히는 게 필요해졌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지 않고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시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감을 잘하는 잘할 수 있을까? 네. 네.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나중에 이거- 얘기하도록 하자. 네. 하고 나서 그러다 보면 질문에 답을 하면은 흐름이 네, 흐름이 끊길 것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볼게요. 일단은 그 한 가지 방법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많은 그러한 뭐 계층들을 접하게 할 경우에 당연하겠죠. 편가르기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편견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증오도 없어지게 되고 점차적으로 공감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두 청년 예시를 든 그러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제 다 이성애자예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됐는데 한쪽 그 청년은 정말 그 자기가 접촉하는 그 영역이 다 백인이었어요. 백인 사람들만 접촉하면서 살아왔고 이 한쪽 그 청년은 여러 가지 거기 뭐 미국은 다 다민족 국가니까 여러 가지 민족들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민족들하고 많이 접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훨씬 더 많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 많이 접해온 청년이 공감 능력이 더 크더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편견이라든지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예를 들어서 아시아계든 뭐 히스패닉 쪽이든 뭐 이렇게 여러 또 노인이든 젊은 층이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동성애자든 이런 데 대해서 편견 없이 그러한 계층 사람들에게 공감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접촉이라든지 이러한 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편견인 거예요. 나랑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근히 커요. 많이 큰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네. 지금 아까 어떤 분도 미국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은 넓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단일 민족이라고 단일 민족 이렇게 너무 얘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문화권이 다르거나 약간 다른 데에 대해서는 그만큼 네. 맞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문화적 콘센서스가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야 한다. 하는 이래야 것들이 한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조금 벗어나면 이 사람
한국인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되는 한국인 아니야.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우리 뭐 가치, 뭐 정치적 이념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를 수도 있네. 그래, 근데 나는 이래가 아니고 너는 무조건 나쁘네. 무조건. 너가 잘 몰라서 잘 그래. 몰라서 그래. 그리고 너는 나랑 안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도 이 접촉 범위가,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이민 국가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너무나 다민족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 어느 정도 민족에 대한 그러한 거는 좀 덜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흑인에 대한 거, 뭐 아시안계에 대한 그러한 거는 아직도 있죠. 남아있죠. 네. 근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심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은 접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런 의미에서 막 장애도 그렇고요. 같이 이제 장애우라고도 얘기하죠. 같은 학급에서 같이, 그러면은 그게 장애 아이한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일반 아이들도 장애아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게 달라지니까 폭넓은 아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우리 반에 장애아가 있어서 이러면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그러한 그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 접촉들을 해보면서 맞아요. 그러한 편견을 이제 벗어나는 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감 능력도 올라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접촉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집단이 두려운 이유가 나랑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럼 나랑 다른 거를 봤을 때는 자동적으로 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측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편도체가 많이 불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접촉하면서 내가 익숙한 것들이 조금 늘어나면 이 사람 안 불안해도 되네 하면서 조금 더 열리겠죠. 네, 열리고 고정관념도 사라지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접촉이 일단 첫 하나, 번째로 네.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물론 이 접촉이 나 사무실에서 맨날 사람들 만나는데 나 뭐 위에 세대도 만나고 남자들도 만나는데 이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뭐 인사도 해보고 조금 그쵸. 더 네, 그런 노력들인 같이 것 같아요. 의견 교환도 해보고요. 네. 서로 간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의견 교환도 해보고 좀 안 맞는 점이 있잖아요. 그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이해가 안 있죠. 되는 부분. 그걸 이제 서로 간에 부대끼고 살아가는 거, 이런 거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장만 하더라도요. 약간의 많이 섞여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직장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부서팀이라든지, 근데 뭐 우리 팀만 만난다든지 이게 아니고 그냥 오픈돼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르다 하는 거를 느낄 때 사람들은 일단은 방어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다양하게 확산시키는 거가 결국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연대는 무조건 1학년을 그 국제 캠퍼스에 모여서 살게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과를 다 섞어서 기숙사를 배정을 한 거예요. 네. 저는 불문과를 나왔는데 뭐 이제 경영학과랑 그리고 이제 국제학부 학생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저도 한국에서만 계속 쭉 살아왔던 사람이라 저도 몰랐는데 그 국제학부, 그러니까 미국에서 크고 자란 아이들이 낯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민소매만 계속 입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저희는 살을 잘 안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소매랑 이제 너무 이렇게 편하게 옷을 입는 걸 그래도 20살 때 보다 보니까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그걸 내가 봤기 때문에 옷 스타일이 다른 거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거가 이제 대학에서 접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그렇죠. 그런 많은 거니까 저렇게 다르구나. 이러한 것들을 엄청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미국 갔는데 유치원일 때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외국 백인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걔는 도저히 안 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유치원 낮잠 자는 시간이 있나 봐요. 그랬는데 걔가 신발을 이렇게 애들이 발 이렇게 하는데 네네네. 신발 발을 이렇게 해서 네. 빨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애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손도 그렇죠. 빨고 미국은 또 신발 신고 있죠. 얘네들은 네. 신발 생활을 하니까 네. 너무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 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더럽다가 아니고 그런 아이들도 있다. 뭐 이러한 거를 점점점 접할 수 있는 거. 그 그쵸.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은 우리는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걸 더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거가 어릴 때부터 자꾸 교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이 자꾸 아이를 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막 이렇게 자꾸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또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은 막 하면 얘가 어떻게 물들면 뭐 어떡하냐 물들면 이러는 건데 네. 저는 그게 정말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아주 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접촉이 정말 중요한 것 중요한 같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 두 번째 또 제시한 방법이 있었죠. 저는 네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기를 예술이 열어준 간접 경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멋있게 얘기하셨죠. 멋있게 네. 얘기했는데 이거 이제 이전부터 연구 있었던 겁니다. 이 연극이라든지요. 무슨 소설이라든지 뭐 영화도 약간 그런 거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조돼서 연구가 많이 됐던 거가 소설이었어요. 소설을 읽는 거. 그래서 원래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거기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문장을 읽으면서 뇌를 찍어보면요. 거기서 내가 공을 찬다 그러면 정말 내 뇌가 공을 차는 그쪽 뇌 부위가 활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연극을 본다든지 또 우리가 연극 치료 같은 것도 있거든요. 연극을 하면서 내가 엄마가 되거나 역할극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상대방 정말로 관점 바꾸기. 관점 바꾸기. 내가 진짜 엄마가 되고 얘가 내가 돼가지고 맨날 똑같은 걸 할 때 엄마로서 화가 나고 이러는 걸 하면서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이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역할극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역할을 해보는 것.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예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아까 소설을 읽게 되는 집단의 경우에 훨씬 더 그 타인의 감정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이라는 거가 이제 이 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아까 정서적 공감이라 그랬잖아요. 감정,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거를 할 때 우리 뇌에 그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있어요. 거울신경이라 그러죠. 뉴런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이거 침팬지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누가 이제 땅콩을 이렇게 먹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내 뇌가 그 부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나도 그 행동을 하는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 공감이 오는 거예요. 타인이 하는 행동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뇌가 그러한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 뇌 부위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소설책을 읽게 되면 소설에 나온 그 문장도 내가 그걸 가지고 감정을 풍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가 뭐가 이루어졌느냐면요. 소설을 읽은 집단하고 아닌 집단을 비교를 해요. 소설을 읽은 집단이랑 비소설을 읽은 비소설 집단.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비소설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저희 랩에서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이 실험을 보고 소설을 읽은 집단하고 비소설을 읽은 집단이 나중에 사람들의 감정에 얼마나 공감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살펴봤어요. 그때 이제 사용한 거가 그 캠브리지 대학교의 바론 코엔이 쓴 방법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거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해봤는데 이렇게 눈 부위만 나와요. 네. 눈 부위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감정이냐. 그렇게 해서 눈만 이렇게 보여가지고 보여요. 네. 근데 눈이 보이는데 뭐 슬픈 거, 화난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쉽게 되는데 뭐 생각이 잡혀 있는 뭐 아니면 그런 거는 굉장히 헷갈려요. 뭐 사려 깊은 뭐 지금 후회하고 있는 막 이런 감정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눈으로만도 알 수 있어요. 눈으로 그래서 이제 맞춰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단어들이 약간 이제 미국식이고 또 이 사람 약간 그래서 이제 야 이거 한국식으로 한번 버전 바꿔보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똑같은 그 사진들이 쫙 나오고 그걸 맞추는 걸 가지고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 랩에서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막 다 해봐라. 누가 공감 능력이 높나.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연구는 소설을 읽은 비소설이 아니고 소설을 읽은 집단이 훨씬 더 그것만 보고도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알더라. 이해하더라. 그렇게 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실제로 소설을 읽는 게 타인의 그런 마음을 읽는 능력을 높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랩에서 막 연구 많이 할 때는 석사 박사생 말고도 연구원들을 막 선발하거든요. 그 프로젝트당.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선후배도 없고 막 이렇게 막
이제 들어와요. 그렇게 돼서 이제 자기 역할들이 다 있는데 항상 거기서 불화가 생겨요. 누가 또 뭐 더 많이 했다는 둥,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저기는 뭐 안 했다는 둥, 실험 준비를 제대로 못 해줘서 자기가 실험 실시를 못.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힘이 들었는데 아, 소설을 읽혀야 되겠다. 아, 독서 모임을 해야겠다. 독서 모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설을 한 달에 책 한 권을 읽고 그 안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잠깐 토론하자. 우리가 그 연구 토론하기 전에 토론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제발 한 달 너무 힘들어요. 두 달에 하면 안 돼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소설 안 읽어도 되는데 그 시간에 아니 논문 더 읽을게요. 이렇게 되긴 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 실험이 정말 입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소설을 읽게 되면 그것도 이제 느긋하게 읽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이제 그걸 읽으면서 충분히 거기에 감정을 느끼고 그러니까 감정 경험이에요. 내가 직접 그 경험을 많이 못하니까 소설을 읽으면서 맞아요. 감정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러한 거가 결국은 공감 능력을 향상시켜 주더라. 책을 읽읍시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뭐 그냥 뭐 단기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근데 잠을 잡기도 실험에서는 그런 효과일지 몰라도 이게 또 우리가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면 또 다른 그런 게 펼쳐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확실히 그냥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그냥 머리로 생각을 해봐도 다르니까 소설을 읽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비소설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조금 아쉬운데 네. 요새는 단편 소설도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냥 뭐 머리 식힐 때 그냥 음. 다른 거 하지 말고 소설 잠깐 읽고 내 감정을 풍요롭게 하는 거가 결국 내 공감 능력이 생기면은 성공이 온다. 네. 아니 이상진님께서 여자친구가 이유 없이 화낼 때 저는 공감하기보다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딱 얘기를 칼같이 하시나 봐요. 근데 이게 제 딴에는 이렇게 이유 없이 뭔가 여자친구가 막 짜증내는 걸 받아주면 습관될까 봐 그냥 탁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런 뭔가 정서적 공감 정도는 해주시는 게 이분은 인지적 공감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짜증이 나는 거지 이게. 네. 근데 인지적 공감을 안 하고 정서적 공감을 해주시는 게 그래도 건강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건강한 관계고요. 이게 네. 이제 제가 공감 시간이 되나요? 공감 능력이 남녀가 다르거든요. 남녀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실험이 어떤 실험이 있었느냐면 공감이라는 건가요? 개인차 있어요. 개인차도 있고 또 태어나서부터 어떤 양육을 받았느냐 하는 거에 따르고 또 자기 기질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러는데 공감 능력을 제일 그래도 좋을 때가 열정적인 사랑에 빠질 때.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다 달라져요. 어머, 사랑이 식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상진님은? 아니 그래서 이제 이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을 때가 그 생각해 보세요. 여자친구 처음에 막 열정적인 사랑에 빠져서 그래 힘들겠다 어쩌겠니 너 막 이러면서 애처롭고 막 짐도 들어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높을 때인데 그런 열정적인 사랑에 빠진 커플을 데려와서 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이제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데려와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남자 아프게 합니다. 네. 주로 쓴 게 이제 심리학 실험에서 전기 쇼크. 네. 감전될 정도 아니지만 네. 쇼크가 쫙 오면 아프잖아요. 그때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fMRI로 찍어요. 이번에는 애인, 여자친구 아프게 해요. 그리고 이 남자의 뇌를 찍어요. 결국 자기가 아플 때 애인이 아플 때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느냐 하는 걸 본 거죠. 근데 여자 이제 집단이에요. 같은 집단 아니고 딴 집단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한 명씩 해요. 여자 아프게 해요. 찍고 남자친구가 아픈 거를 보면서 이 여자의 뇌에 이제 찍어서 비교하는 거죠. 결국 남자 여자에게 자기가 아플 때하고 상대가 아플 때의 공감 능력이 같은가 하는 거를 비교했어요. 결과는 열정적 사랑에 빠진 커플이었죠. 열정적인 사랑에 빠진 커플. 설마 여자가 더 높았나요? 네. 아, 여자는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돼요. 네. 내가 아플 때나 상대가 아플 때 애인이 아플 때나 똑같은 남자요. 자기 아플 때는 막 아픈 애가 막 활성화되는데 여자 아픈 거 보면서는 네 고통 내가 모른다예요. 진짜 그만큼 활성화가 안 돼.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는데 그 남녀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인 관계거나 뭐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여자는요 막 이유 없이 화내고 이럴 때 상대한테 화낸 거 아니에요.
나한테 화낸 게 아니고 자기가 짜증나고 이러니까 공감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 힘들겠다 이렇게 공감하는 것만 해주면은 되는데 남자들은 뭐냐면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네. 왜 나한테 납득할 그래? 수-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은 해결해 줘야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나한테 이러면 어떡해? 습관되면 어떡해? 습관되면 어떡해? 근데 그러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아이고 힘들겠다. 그래.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거를 해줘야지. 솔직히 공감하는 거 돈도 안 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몇 번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그리고 한 번만 안아주는 거 이거로 여자들은 해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거 재밌는 이야기네요. 네. 근데 이미 결혼을 하면 어떡해요? 지금 미스터 린님께서 와이프한테 결혼할 때 결혼 반지 10만 원짜리 해주셨는데 어제 갑자기 명품 반지가 갖고 싶네라고 얘기하셨나 봐요. 근데 이럴 때 사줘야 되냐 안 사줘야 되냐 하시는데. 아유, 네. 무리하지 말고 네. 일단은 그래 맞아. 이제 명품도 그쵸, 공감이지. 공감. 명품도 받아야지.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재벌 1세 될게. 재벌 왜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네. 왜 당신은 재벌 2세 아니야? 이런 건데 난 재벌 1세가 조금만 내가 기다려줘. 하겠다.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그러면은 무슨 명품 반지가 문제겠어요? 명품 옷, 명품 조금만 기다려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감하게 자꾸 이렇게 해가는 거. 네, 이걸 그러네요. 그렇게 그게 또 해가는 답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걸 내가 어떻게 사 이게 아니라 아니고 왜 이걸 사고 싶어 했을까 어. 이런 걸 가야 되네요. 그리고 진짜 재벌 1세 되면 사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죠. 돈이 그러니까 있으면 사줄 거 거짓말도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또 오늘 또 얘기해 볼 것 중에 또 중요한 얘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리가 배려의 원을 넓히다 보면 그럼에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어디까지 공감해 줘야 돼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공감 때문에 생기는 번아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지난번에 언제까지 얘기했는데 폴 에크만 정서 이론 네. 한 거기 딸이 이브 에크만이 이제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 의사들을 이렇게 지켜봤더니 의사들이 굉장히 공감해주고 우리도 왜 의사들이 왜 이렇게 공감 못 해주나 나는 아픈데 그냥 딱딱하게 뭐 이거 그러고요 저렇게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의사들 보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공감을 굉장히 잘해주고 막 환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의사들이 어느 날 냉대해지는 그렇죠. 아주 냉소적으로 돼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고 그걸 계속 유지해가는 의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정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이렇게 좀 이제 그만 공감해야겠다 하면서 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네. 그럼에도 계속해서 다정해지는 의사들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아주 지나친 공감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감 괴로움이에요. 공감적 괴로움. 네. 근데 이제 원래 이게 뭐냐면 공감을 못하는 것도 공감 결여 문제죠. 그래서 공감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사이코패스가 전형적인 공감 네. 결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현대사회에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공감을 너무 해도 이게 문제예요. 맞아요. 상대의 어려운 거를 같이 막 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자고 공감 과다도 정말 이것도 문제거든요. 본인이 먼저 지쳐버리는 거예요.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 중에서도 공감을 너무너무 잘해주게 되면 어느 날 자기가 번아웃, 야 이건 난 도저히 못하겠어. 나는 이거 의사 체질이 아니야.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도 힘든데 감정도 힘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냉랭해져 버리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네 고통? 그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나랑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지. 환자를. 그러니까 환자한테도 그래요. 이거를 당신 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냥 환자한테도 내 몸인데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니까 타인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의사는 이 사람의 고통을 같이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딱 냉랭하게 냉소적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보면 우리가 섭섭해지잖아요. 근데 이러한 공감 괴로움을 가지는 게 아니고 도리어 공감 염려, 공감 컨선, 공감 케어 하는 의사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공감의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가 아니고 그래 그러면 뭘 해줘야 될까? 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거를 해줘야 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는 그런 의사죠. 그러니까 공감을 그냥 그 감정에 처절하게 막 그냥 지쳐 있는 거가 아니고 그래. 그러니까 훨씬 더 저는 이렇게 조금 더 행동적이라 그럴까요? 그래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은 환자가 섭섭하지 않게 그러나 너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 건강한 거가 의사 자체의 건강한 공감?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나친 공감, 이런 이제 공감 과다도 아니고 공감 결여도 아니고 건강한 공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참 어렵겠죠. 그렇죠. 말은 이렇게 맞아요. 쉽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공감도 뭐 근력?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구나. 저 사람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내가 이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내가 뭘 해줄 수도 있을까? 작은 힘이지만 뭘 해줄 수도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해보자 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이베크만은 자해 명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네네. 명상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너무 쉬운 말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이런 뭔가 힘든 상황, 뭐 아이를 내가 치료한 아이가 뭔가 상태가 안 좋고 부모님들은 울고 있고 뭔가 이럴 때 갑자기 확 하면서 차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무엇이지? 하면서 내 감정을 한번 정확하게 짚고 읽을 수 있으면 공감적 괴로움이 아니라 좀 염려하는 사람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일단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이었나 지지난 시간인가 왜 자기자비 얘기를 하면서 했었죠. 네, 이 마음챙김은 약간 거기에 멈춰서는 거예요. 멈춰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막 같이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감정 이거를 내가 좀 멈춰가지고 이건 어디서부터 나왔고 어떻게 나왔고 하면서 약간 그 자리에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자기 명상, 마음 챙김 이러한 거가 요즘 많이 하는 상담에도 맞아요.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이렇게 그때 멈춰 쓰는 거, 멈춰 있는 거, 또 그 당시에 뭐 심호흡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뭐 그런 것처럼 네. 그때 내가 막 거기 휘둘려지지 않는 거, 뭐 감정적이거나 행동적이거나 내 사고가 막 흘러가지 않게 멈춰서 다시 한번 그거를 짚어보는 그러한 거가 효과적이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런 거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베 에크만 박사는 계속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언젠가 와 이게 진짜 해봤더니 효과적이다. 증명돼서 연구 나오면 좋겠어요. 네, 그때 다시 또 얘기합시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한번 현실에서 실천을 해보면 되죠. 그런 상황이 들 때마다요. 네, 그럼 시간이 다 돼서 질문들 너무 많아요. 그러게요. 남편 밥도 얘기 해주지 밥도 말라고. 해주지. 근데 이 질문은 저는 꼭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밀자키가 그 마인드셋 이론으로 유명한 캐롤 드웨이랑 같은 연구실에 학교에 네. 있더라고요. 제자, 맞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고 포닥하러 들어간. 네. 네. 그래서인지 그 캐롤 드웨이도 우리 지능이 마인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이론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공감 지능도 마인드를 바꾸는 걸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지금 굉장히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우리는 심리학에서는 다 고정돼 있어, 다 정해져 있어. 이래버리면은 실제로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향상되고 나갈 수 있고 이런 걸 찾아서 그거를 도와주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디웨이 같은 경우도 지능조차도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이 마인드셋이 어떻게 지능을 높일까? 그러니까 아이들 왜 지적 능력 낮아 그러는데 지능 못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끌어가 주는 다른 요소들을 올리게 되면은 능력도 향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밀자키도 디웨이 밑에서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감 능력도 이렇게 증가될 수 있다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연구 중에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런 것도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감 능력도 변할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다면
더 공감하고 더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더 뭔가 빨리 연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달에 교수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